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 소설 연사봉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실까요? 자동차가 한강 철교에 들어섰을 때가 정각 8시 5분 전이었으니까 틀림없는 정각인데 내려보니 학생들은 간 데가 없다. 혹시 시계가 쉬지는 않았나 싶어서 귀에다 대보기도 했지만 째깍째깍 영락없이 잘 간다. 그래도 의심할 것은 시계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지금 대학생들이라 하지만은 명색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이킹 가자고 끌어내놓고서 단 한 녀석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는다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태수는 버스를 기다리는 자기 나이가 되었음직한 중년 사나이를 골라서 자기 시계와 맞춰 보았지만 8시는 정령코 8시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는 자기 눈을 또 의심해 보는 도리밖에 없다. 46이라는 나이도 있었거니와 과거에는 중학교 교사를 10년, 해방 후에는 대학의 생물학 교수로 반생을 훈육 사업에 바쳐오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아주 몸에 배버린 교양이란 놈이 언제나 잘못은 남에게 보다 자기한테 돌려버리는 버릇이 생겨져 있는 것이다. 태수는 한참이나 뒤져서 학생 녀석들의 편지를 양복 뒷주머니에서 찾아냈다. 편지라야 찻집 메모 쪽지에 필경 그 집 카운터에서 쓰는 연필을 빌려 적었으리라 싶은 간단한 하이킹의 초청장이다. 아니 그것은 초청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명령서라고 하고 싶을 만큼 명색이 은사라는 사람한테 하는 편지치고는 소홀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녀석들이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생각이 난 김에 그 자리에서 찍찍 갈겨 보낸 것이니 생각하면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으리라 너그러이 생각할 만한 아량을 갖고 있는 태수이기도 하다. 그런 태수의 사람됨을 아는 데서 아니 믿는 데서 그런 소홀한 편지도 쓰여진 것이었지만 우연히 며칠 모였다가 선생님을 모시고 하이킹을 하기로 결의했으니 명일요일 오전 8시 정각 노량진 종점까지 와주셨으면 한다는 끝에 결의한다는 세 학생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런 쪽지다. 한 녀석은 사학과생이요, 하나는 국문과생, 하나는 대학원에 있는 작년 졸업생이다. 셋이 다 태수를 따르고 태수도 생물학 전공인 자기와는 부문이 다르면서도 진심으로 아끼는 학생들이다. 또 사제의 사이라기보다는 선생님하고 중국집으로 끌고 가서 가난한 학제의 등을 쳐먹는 뭐 어쩌다 저희들이 짜장면쯤 내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또 빼갈잔이나 마시면 우리에게 가장 빈약한 생물학계로 본다면 선생님은 국보적인 존재인 것은 틀림없으나 유치원 아이들처럼 아침에 집을 나와서 저녁이면 기계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고리탑작지근한 생활이 저희들 비위에는 맞지 않는다느니 선생님 몸에서는 늘 곰팡내가 나느니 이것은 축히기보다도 깎는 편이 더 많은 그런 비판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왈패들이다. 그들이 곰팡내가 난다고 비난하는 것도 고학으로 대학을 나와서는 이내 교원 생활로 들어왔고 또 그의 전공이 생물학이라는 괴팍한 학문이기도 한데다가 한창 활달한 젊은 패들로 본다면 시계추처럼 옆 한번 돌아다 볼 줄도 모르는 그의 성격이 옆에서 보기에도 숨 막힐 지경인 모양이었다. 그래 술잔들이나 마시면 사모님 단산한 지도 이미 4, 5년이나 되는 각 쉰이 된 만화님인데 사모님께 너무 충성스러우시다고 조롱도 하지만은 그들의 해석처럼 뭐 투철한 도학자적인 자기 구속을 하는 것도 실상은 아니었다. 50이 가까워 머리에 이미 새치가 아닌 흰털이 성깃성깃해졌건만 술은 물론 담배도 입에 대지 않는 것도 그의 도학자적인 자기 구속에서가 아니라 기실은
생리적인 데서 온 것이었다. 학생들 말마따나 유치원 아이들처럼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집, 이렇게 기계적인 생활밖에 모르고 또 집에 가나 서재에 틀어박혀서 밤은 늦고 아침은 이르게 책만 보는 것도 그의 생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10억 여성을 대표해서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소홍덕비를 세우기로 했답니다. 하고 놀린다. 거 좋지, 고마운 뜻들이군. 이 태수의 말에 한 학생은 그 대신 저희들 남학생 일동은 선생님의 공죄비를 세우겠습니다. 한 남성으로 태어나서 우리 10억 남성들의 위신을 손상함이 이를 데 없고 대한민국 남하의 기상을 꺾어 20억 인류의 조롱을 사게 한. 그러면 이 녀석들아, 그런 비석 세워줄 성의가 있거든 절세 미인을 하나 소개해 주렴. 50 노파하고도 연애를 하니?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태수이기도 한 것을 보면 반드시 그가 도학자라서 12살에 얻은 16살의 아내만을 단산한 지 5년이 넘도록 충실하게 지키는 것만은 아닌 성도 싶었다. 또 때로는 학생 녀석들한테 끌려서 빈대떡집에도 갔고, 한 번은 단 한 번뿐이었지만 젊은 계집이 술을 파는 집에 끌려가서 술도 2잔인가를 마시고서 계집의 반호장 저고리와 분홍 치마가 체격에 맞느니 정말 귀엽게 보이기도 하는 조그만 발이었지만 계집의 버선발을 그야말로 외시 같다고 하면서 쌍동 잘나갖고 싶긴 한 것처럼 만져보고 한 일도 있는 것을 보고 이 교수 반드시 늙진 않았느니라고 학생들도 신기해했던 것이다. 이런 변이 좋든 그르든 학생들한테 화제거리를 제공하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대개 태수를 무슨 야릇한 기인 취급을 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학생이 없지도 않았다. 더욱이 오늘 하이킹에 청한 세 학생은 그런 태수를 놀리면서도 각별히 따르는 학생들이다. 술도 고래처럼 먹고 여학생들도 집적여 눈총도 맞고 꽹과리처럼 떠들어 미움도 받는 왈패들이다. 그렇다고 성적이 나쁜 축도 아니다. 고얀 놈들처럼 굴기도 하지만 역시 사랑스러운 학생들이었다. 시아버지한테 물 떠들고 들어가는 새색시처럼 잔존하게만 일생을 살아온, 그러다 보니 벌써 반백이 된 생물학자 태수는 그들에게서 일생을 통해서 체험해보지 못한 청춘의 생리를 느끼는 것도 같았다. 아이들이 공마단 구경을 하는 때와 같은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세 학생이 연명으로 하이킹에 같이 가기를 청해왔던 것이고 보니 늦더라도 안 올 리가 없다. 10분이 지났다. 10분이 20분이 되어도 소식이 없다. 육색의 농구화에 등산모까지 썼으니 시내로 들어갈 수도 없어서 도리동에 사는 정 교수의 집에나 갈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편지를 띄워놓기는 했지만 승낙을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미심쩍어 자기 집으로들 들렀는지도 모른다 싶어서 한 10분만 더 기다려보리라 하는데 미안합니다, 선생님 하는 소리가 덜미를 쳐서 돌아다 보니 뜻밖에도 선영이다. 보임의 말에 의하면 선영이는 닷새 후에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을 것이다. 아니, 선영이가 어떻게 다... 저도 가겠어요, 선생님. 말이 안 나와서 멍청이 섰기만 하려니까 어서 가요,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학생들은 다 안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 저하고만이라도 가주세요. 그래? 정말 선영이가 갈 테야? 네. 검정 스커트에 흰 와이셔츠, 거기에 흰 털조끼 스웨터를 입은 행색이라든지 역시 농구화에 6세까지 짊어진 폼이 하이킹으로 나선 게 틀림이 없다. 그럼 보이미가 잘못 알았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는 없어서 갈피를 못 차리고 있으려니까 종달새처럼 조잘된다. 네, 어서 가세요. 저기서 8시 반에 수원 가는 버스가 떠나요. 자세한 건 가서 말씀드릴게요. 편지 제가 쓴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태수가 멀거니 쳐다보고만 있으려니까 선영이는 안달을 하며 몰아친다. 글쎄, 버스가 떠난데도 그러셔요. 저 쉬 결혼하기로 했어요. 선영이의 지시대로 시흥에서 버스를 내린 것은 9시 반이 가까워서다. 버스 안에서는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운지라 태수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채로다. 꼭 여우에 홀리는 심정이었다. 육색의 빵근한 품이 먹을 것도 충분한 모양인데 선영이는 가게에 들러서 침시고 계란이고를 주섬주섬 사놓더니 한참 고개를 갸우뚱하고서 가게 추녀 밑에 선 채 무슨 생각을 하는 눈치다. 그러더니 되돌아가서 수건과 비누를 한 장 사놓고서 신장로를 버리고 논뚝길로 들어선다. 태수는 말없이 뒤를 따라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이킹 간호라는 것만 알았다 뿐이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노정도 모르고 있는 터다. 선영이는 태수가 나가는 S대학 학생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담당과인 생물학과를 마친 지가 며칠 되지 않는다. 실상 시계추처럼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옆가린 말처럼 학교와 가정을 왕래할 줄밖에 모르는 태수가 다 늙어 젊은 아이들이 가는 하이킹 같은데 덜렁덜렁 따라 나선 것도 기실은 선영이 때문이었다. 선영이도 그의 집에 드나들던 학생들 중에 오직 하나인 여대생이었고 또 각별히 지내던 사이여서 졸업 후로도 뻔질나게 혼자 드나들던 선영이가 요 달포째 소식이 없어 궁금하던 차에 마침 그날 아직 국문과에 재학 중인 보이미한테 선영이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 자기도 까닭 모를 마음의 공허를 느끼고 기운이 없이 집에 돌아온 길이었다. 마침 이튿날은 일요일이어서 어쩌면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선영이가 결혼한다는 사실에 무관심할 수도 없으리라 싶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디 훨훨 쏘다녀 보았으면 궁리를 하고 있는 판인데 때마침 학생들의 하이킹 초청장이 날아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를 학생들과의 하루의 환담으로 채워보리라고 쫄래쫄래 나선 셈이다. 따지고 보면 그 마음의 공허란 것부터가 어림없는 수작인 것이 선영이와 그와는 사제의 사이였고 또 그는 늙었으나마 아내의 자식이 있는 아니 그보다도 그 자신 50을 바라보는 노경에 든 교수였고 선영이는 이제 26밖에 안 되는 제자라기보다 딸 자식 같은 사이다. 그 선영이가 결혼을 한다는데 머리가 허옇게 돼가는 노 교수가 마음의 허전함을 느낀다니 뚱딴지 같은 수작이다. 그러나 또 한편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태수의 그 마음의 허전이 반드시 침뱉을 침까지는 안 뱉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눈살을 찌푸려야 할 것도 아닌 것이 선영이는 태수한테 보통 사제간의 교습보다는 훨씬 더 친밀한 왕래가 있어 온 것이다. 그의 마음의 허전은 반드시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허전이라기보다도 딸 시집을 보내는 아버지 마음의 공허와도 비슷했으니 선영이는 2, 3년간 제자라기보다도 기숙사에 가 있는 딸 자식만큼이나 수시로 태수집에 드나들며 그의 연구에 필요한 조사나 피력은 물론 나무다 쌀이다 하는 안쌀림이며 세금이니 기부금이니 어떤 때는 반회 같은 데까지 대신 나가주는 일까지 해줘온 주변성 업기로 이름 있는 태순의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다. 집도 견딜만은 하고 지체도 그만했으나 무슨 피혁회사 사장이라면서 고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인색한 아버지와 티격이 나서 더욱이 졸업을 하기까지의 반년간은 따로 하숙에 나와 있으면서 제 집보다도 더 자주 드나든지라 정도 들 대로 들었었다.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삽살개 목에 달린 방울처럼 언제나 명랑한 아이였다. 그것도 양철 방울처럼 달랑대기만 하는 명랑이 아니라 부어 만든 무쇠방울 같은 무게가 있다. 인물도 생물학과라는 여자와는
분위기가 뜬 방면의 학생으로는 빠지는 축도 아니어서 어디를 꼭 집어서 예쁘다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어디가 밉상이라고 집어내기도 힘든 그런 얼굴이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따로이 예쁜 줄을 모르겠어도 서양화를 보듯 멀찌감치 좀 떼어놓고 보면 얼굴 전체가 다 균형이 잡혀서 실로 귀염성 있는 얼굴이다. 어떤 편이냐면 좀 까무잡잡한 살빛이어서 그것이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도리어 그 까무잡잡한 살빛으로 선영이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몰랐다. 제풀에 놀란 토끼눈처럼 크기도 하려니와 유난스럽게도 맑게 보이는 것은 확실히 이 까무잡잡한 살빛 때문일 거다. 선영이, 네? 그 내 소리 사문 못 고치는구만. 3천만 동포가 다 네 하고 하는데 유독 선영이면 어째서 네 한담? 전 네가 좋아요. 네 하면 어쩐지 해식구 김 빠진 것 같고요. 도깨비 대답처럼 후렴이 있잖아요. 우리 선영이는 도깨비를 다 봤나 배? 하고 태수의 아내 윤 씨가 옆에서 탓하면 선영이는 당장 이 댁에도 있잖아요. 한다. 아이 끔찍해라. 우리 집에 도깨비가 어딨어? 사모님 도깨비 아니세요? 하고 깔깔대는 것이다. 아유, 저런 망할 것 좀 봐. 우리 선영인 다 좋은데 입이 하나 나빠서 탈이야. 그럼 뭐예요? 왜 선생님이 아직도 저렇게 젊으신데 머리도 좀 얌전히 빗으시고 붓은 안 바르시더라도 크림이나마 좀 바르시고, 글쎄 입술엔 뭘 칠할꼬? 좀 단장을 하셔야죠. 늘 도깨비처럼 하고 계시니까 도깨비라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아이 망측들 해라. 이 꼴에다 분이나 더덕더덕 발라나 보지. 그러면 정말 도깨비 같지. 내 걱정일랑 말고 우리 선영이나 좀 분 좀 발랐으면 좋겠네. 저는 분 안 발라도 이쁘거든요. 젊으니까요, 아직. 이런 선영이었다. 그래서 태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태수 안에도 며칠만 선영이가 안 보여도 우리 선영이가 웬일이냐고 마치 자기 딸 자식이나 기다리듯 한다. 선영이와는 그런 사이다. 선영이는 졸업을 하고도 전처럼 어떤 때는 전보다도 더 잦게 곧잘 놀러 왔고, 와서는 그의 아내를 도깨비 마나님 하고 놀려대면서 걷어붙이고는 집안을 치워주고 아내를 떠밀치고 빨래도 볼각볼각 주물러 널기도 하고, 막내둥이 창호 녀석을 데리고 나가서는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사신기고 했다. 그래 한 번은 태수의 아내가 말 끝에 수양딸을 삼자고 한 일이 있었거니와, 그때 선영이는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다. 제가 결혼한 담이면 몰라도 지금은 안 돼요. 왜 결혼을 해야만 돼? 결혼도 않고 어머니를 정했다가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다간 큰일 아니에요? 이런 선영이었다. 그러던 선영이가 웬일인지 요 한 달간 통 보이지를 않았다. 태수는 속으로는 몹시 궁금도 했지만은 어쩐지 늙은 아내 앞에서 나이 어린, 아니 나이 젊은 선영이의 말을 하는 것이 어쩐지 안 된 일 같아서 궁금한 채 달포를 지냈는데, 선영이와 곧잘 붙어 다니는 국문과 백보임이가 어제 선영이가 약혼을 했다는 일이며 혼인날이 앞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넌지시 귀띔해 주었던 것이다. 그 선영이가 무슨 경황에 하이킹 같은데 줄렁줄렁 따라 나섰을까? 아니, 따라 나섰다기보다 그런 거짓 편지까지 써서 자기를 이렇게 끌어내었을까? 파혼을 했나? 그것 잘 됐느니라 우선 숨을 돌려쉬는 심정보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걱정이 앞서는 것을 보아도, 태수가 선영이의 결혼 소식을 듣고 마음 어지러워해하는 그 심정이 짐작도 되거니와, 사실 그들의 사이는 어디까지나 노 교수와
젊은 여대생과의 사이였고 또 딸처럼 아버지처럼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이기도 한 것이다. 안순환 씨가 창립한 녹동사원을 지나서 호암사의 옛 절터를 더듬고 금주 동천이라 일컫는 골짜기를 타고 공중에 매달린 듯 싶은 보석 바위를 까마득히 쳐다보이는 오르막에 접어들기까지도 그 잘도 제잘거리던 선영이답지 않게 오늘은 일체 입을 봉하고 날이 봄처럼 따스하니 숨이 차니 그런 정도의 말을 했을 뿐으로 보석바위에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보석바위에 오르니 멀리 시흥평야가 청전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 들 너머로 사방공사를 해서 마치 줄진 말의 잔등처럼 보이는 산뿌리가 연달았고 그 위에 물빛 그대로의 파란 하늘이 높을 대로 드높다. 마침 소학교의 운동의 날이어서 만국길을 느린 운동장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의 합창 소리가 가쁜 줄도 모르고 기어닿을 뿐 배 고치듯 깎아버린 산에서는 새 소리 한마디 들을 수가 없다. 저 구름이요, 선생님. 놀란 듯한 선영의 말소리에 그쪽을 보니까 여름처럼 구름이 용을 쓴다. 흡사 폭포 확 속의 물이 용 쓰는 것 같다. 뭐 같아요, 선생님? 대답이 없으니까 선영이는 네? 하고 재촉을 한다. 글쎄, 뭐 같달까? 흡사 구름 같군 그래. 아유, 고리타분한 서재에만 들어앉으셨던 죄예요. 한 편의 시도 한 권의 소설도 읽지 않은 말이 못 나오게 몰아만 주고는 이렇다 말이 없다. 태수는 그 틈을 탔다. 그런데 선영이 결혼할 날이 며칠 안 남았다면서? 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결혼할 사람은 등산도 못 하나요, 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바쁘잖아. 아침에 얼굴 손질이나 하고 면사포만 쓰면 됐지요, 뭐. 이렇게 남의 말 하듯 하고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오늘 하루를 즐기세요. 저 보세요. 중대가리 같은 산들이며 송두리째 무거자빠진 들판에 저 보섭조개 같은 집들하며 보섭바위가 추경을 하나 보지요. 구름장을 척척 갈아 넘기고. 왜 흥미 없으세요? 그럼 일어나세요. 오늘은 길이 여간 바쁘지 않거든요. 저기 배는 호암사를 구경하고 약사암을 지나서 연주암, 자화암, 의상사 절터 이렇게 거쳐서 연주대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연주대에서 노량진까지만 해도 연만하신 선생님한텐 반나절 길이 담뿍 되니까 3시까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주대까지 되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서 자게 되니까요. 말만 들어도 태수는 기가 탁 질린다. 연주대라면 관악산 상상봉이다. 이쪽으로 오르지는 않았겠지만 벌써 30여 년 전 중학 때에 한번 오른 기억이 있어서 봄에는 그렇지도 않던 산이 오르려 들자니까 자벌레처럼 몸이 나자빠졌던 기억이 난다. 태수는 선영을 따라서 걸었다. 하이킹이 아니라 사뭇 강행군이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쫓아가도 가다 보면 선영이가 기다리는 것이다. 쫓아갈 만하면 선영이는 또 발자국을 떼었고 쫓아가다 보면 또 어느새 뒤처져 버린다. 그러니 호암사에 갔대야 구경은커녕 절 대돌 끝에 주저앉아서 맥을 쓸 수가 없다. 겨우 숨을 돌려서 중에게 절 역사를 몇 마디 묻고 있는데 벌써 선영이는 저만큼 나가서 재촉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또 따라설 수밖에 없었고 선머슴 녀석처럼 바람이 일게 달아나니까 자가품이일 지경이다. 말도 못하게 으르딱딱대서 말도 붙여볼 재간이 없고 자칫하면 산에서 자야만 될 판이라 따라가기는 해야겠는데 그러자니 곡경이었다. 이미 산속에 들었으니 일은 당해놓은 일이다.
그래도 선영이는 일부러처럼 꼭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뒤도 안 돌아보고 다그치는 것이다. 약소함에 가서도 관악산 중에서는 명물이라는 바위 틈의 약물을 한쪽 박 받아 마신 것밖에 없다. 그러고는 다시 재우쳐서 내친 걸음으로 연주함까지 제치자니 이건 하이킹이 아니라 눈방울이 내쏟는 고역이랄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면서도 어쩐지 선영이에게 자기가 이미 인생의 내림길을 걷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가 않다는 야릇한 고집에서 꾹 참고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 좀 쉬어가지, 선영이. 산이라기보다는 사뭇 까물진 석벽을 쳐다보며 이렇게 애원하듯이 선영이를 쳐다보던 태수는 짐짓 까닭 모를 슬픔에 휘갑이 돼서 눈속이 다 뜨끈해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고는 곧 태수는 자기 눈에서 나온 그 애원이 남겨놓은 슬픈 여음을 들은 것 같아서 입만 열면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지는 것이다. 오늘은 석굴 속에서 주무실 건가요? 감옥 간수 같은 소리다. 아유, 석굴은 뭐, 여기 어디 노량진으로 빠지는 길이 없을라고? 연주봉까지 꼭 올라가야 마신가? 그건 안 돼요. 가자는 데까진 가야죠. 이 봉만 넘으세요. 그럼 연주함이니까요. 지금 벌써 1시간 넘었으니까 이러다간 연주대 올라가면 해지겠어요. 연주함에 다다르니 1시 반은 지나 2시에 가깝다. 넥타이를 바짝 움켜쥐고 잡아놨고도 대도 안 되니까 선영이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태수 뒤에서 몰아쳐댄다. 채찍만 보이지 않았지 채찍 소리는 태수의 귓전을 간단없이 울린다. 버스에서 내린 뒤로 3시가 넘도록 참을 들였다는 게 연주함에서의 반 시간쯤 되는 점심시간뿐이었고 두어 번 다리는 쉬었댔자 쉰 맛보다도 일어나기가 더 고역일 지경이었다. 선생님, 좀 쉬실까요? 그냥 가. 쉴 테면 좀 쉬든지. 앉았다가 일어서기만 힘들고. 그럼 어떡해요, 선생님? 저하고 이 후미진 산속에서 육색을 베고 바위 밑에서 주무시겠어요? 싫으시죠? 그러니까 고되시더라도 가셔야죠. 아유, 대관절 지금부터의 노정이 얼마나 되는 겐고? 이제부터 한 60리? 아, 그렇게는 안 되겠네. 50리? 아니, 그렇게도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연주대가 심리 좀 남짓하니까 3시 반까지만 돼 가면 어둡기 전에 산을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어서 좀 재우치세요. 2시 반이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아휴, 이 산길인데 이 더구나 이제부터는 저 무서운 오르막인데 십리가 넘는 길을 1시간에 어떻게 가? 십리면 평지에서도 1시간은 걸리는 거 아니야. 말이 십리지. 저기 보이는 산 잔등이니까요. 괴테는 나이 70에 17살 먹은 처녀와 연애도 했다는데 그래요. 선생님은 아직 50도 못 되시고서 그까지 산을 하나 못 올라가셔요? 이렇게 마구 몰아세우던 서은영이도 길인지 뭔지도 분간할 수 없는 까울진 석벽을 타고 올라간 지 불과 2, 30분에 아주 폭 까부러지고 만다. 말로는 점심 먹은 게 말째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뿐만이 아닌 것이 땀을 비오듯 쏟고 드높은 다리가 사뭇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육안에도 보이는 것이었다. 길을 잘못 든 탓도 있었다. 선영이는 작년에도 와본 일이 있어서 자신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늘이 보이지도 않는 정글 그대로의 깊은 숲속이었고 말이 길이지 중들이나 등산객들이 어쩌다 한 번씩 다니는 터라 채 자국도 나지 않았다. 찬찬히 보면 길만은 구별할 수도 있더니 사뭇 바위 위로만 길이 나왔으니 자국이 날 리가 없다. 그래서 1시간이면 상상봉까지 올라가리라 했던 것이 예정 시간인 3시 반에 쳐다보아도
봉우리는 고사하고 방향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몸을 솟구느라고 잡은 솔가지가 찍 찢어지면서 선영이는 연어문자 푼순화되게 비탈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더니만 진땀만 쭉 빼고 입술이 바짝 마른다. 태수는 그만 겁이 버쩍 든다. 어, 선영이 괜찮아? 어때? 괜찮아요. 좀 기대고 눕지. 아니에요. 물이나 좀 마셨으면. 오네 못 오네 했어도 1시간이나 산등을 타고 올라왔으니 물이 있을 턱이 없다. 두 육색을 뒤지니 사과가 한 개 있어서 그것을 짜먹듯이 해서 입술을 축이고는 잠시 바위에 등을 대고 눈을 감는다. 머리를 짚어보니 의외로 열이 많다. 어디 눈 좀 떠봐. 예상한 대로 눈속이 아주 붓다. 숨소리도 월등 가빠지는 것 같다. 손을 가만히 만져보니 사뭇 불덩어리다. 소화제를 다행히 준비한 것이 선영이 육색에 있어서 물도 없이 콩가루 먹듯이 혀 끝으로 찍어 삼키게 했다. 간을 조리기가 무려 1시간. 그때 선영은 먹은 것을 말끔히 토하고서야 정신을 좀 차렸다. 좀 더 쉬라고 해도 이제 괜찮아요. 뭐 선생님 같은 노인인 줄 아세요? 전 아직 젊으니까요. 버릇없이 또 한 번 이렇게 꼬집고는 톡톡 털고 일어난다. 그들은 또 오르기 시작했다. 도깨비한테 홀려다니는 사람의 눈이 꼭 선생님 눈 같을 거예요. 그러시죠? 꼭 못에 홀린 것 같으시죠? 글쎄, 제정신도 있어야 홀린 것 같은지 아닌지 알지. 그러자 선영이는 솔새처럼 웃고 나서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혹 제가 갑자기 사증이 나서 미친 줄 아실 거예요. 혼인날을 닷새밖에 남기지 않은 계집애가 약혼한 남자하고 하이킹을 했대도 요새 신문엔 2단짜리 기사 가치가 있을 건데 아무리 사제지간이라고는 해도 딴 남자하고 더구나 산속 절에 가서 잔주를 한다면 어떨까요? 저 아까도 자꾸 웃었잖아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 사람 저하고 결혼할 사람 말이에요. 그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필시 놀라서 나가 자빠질 테죠. 그걸 생각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요. 선영이, 먼저 내 오관을 도로 내줘야지. 나도 선영이 이야기를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하지 않겠어? 난 모두가 수수께끼 같아서 정말 못에 홀려서 혼백이 빠져나간 것 같거든. 어머, 그러실 거예요. 온종일 그들이 걸어온 숲속보다는 월등 밝은 달밤이다. 노송가지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연주함은 그림처럼 고요하다. 이따금 필시 졸고 있는 듯 싶은 중의 불공소리가 들려올 뿐 축생은 기르지 않는 절간인지라 그야말로 물속 같다. 그러실 거예요. 사실 선생님보다도 저 자신이 그런 거려 뭐. 꼭 못에 홀린 것만 같아요. 선영이는 조그만 돌을 주어서 목탁이나 되는 듯 마주 또닥이며 말을 잇는다. 선생님이야 목석 같은 어른이시니까 선생님 자신에게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었을 거고 또 제가 어떤 생각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모르셨겠지만요. 네? 그러시죠? 아니, 도대체 모를 소린데? 글쎄, 그러실 거예요. 선영은 혀끝에 붙은 티나 톡 뺐듯 하고서 아시거나 모르시거나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전 요 반년 동안 졸업을 전후해서 여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혹시 깜찍한 아이라고 속으로 무섭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졸업 임시부터 선생님을 두고서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무슨 큰 죄악이나 저지르는 것처럼 생각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것이 보통 남녀 관계에 있어서와는 아주 다른, 글쎄 뭐랄까? 좀 더 순수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신성하다고도 할 수 있을 그런 숭고한 애정이라는 것은 저 자신도 믿고 또 선생님도 믿어 주실 줄 압니다. 이런 감정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는 없었지만 그건 어쩐지 선생님께 대한 저의 순수한 애정을 표현하는데 남녀 관계에 흔히 쓰는 사랑이라는 그따위 말로 표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런 감정은 저 이외 사람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선생님만은 저의 이 심정을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잘 이해하고 있어. 오랜 생각 끝에 태수는 이렇게 또 덧붙였다. 이해고 말고보다 선영이가 말한 그 감정을 선영이는 선영이 자신의 감정이었다고 그랬지만 내게 말을 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감정이었으니까. 어머, 그러셨어요? 선영은 해죽이 웃어 보이더니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하다가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만다. 태수도 어쩐지 가슴이 뻐근한 게 아무 말도 나오지를 않는다. 스스로가 과거 3년간 선영이가 집에 드나들기 시작할 때부터 입에 뱅뱅 도는 것을 삼키고 해오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선영이의 말 맞다나 그 신성한 감정에 자기 아내가 혹 무슨 추한칠이나 하지 않을까 해서 은근히 겁을 내오던 바로 그 감정이었다. 선생님은 기억에도 없으시겠지만 언젠가 한번 사모님께서 절 보고 수양딸이 되어달라고 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럼 기억하지. 그걸 기억하신다면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하시겠네요. 전 정말 지금까지의 선생님에 대한 저의 감정이 혹여 탈선이나 하지 않을까 여간 겁을 집어먹지 않았어요. 선생님께도 그런 감정이 있으셨다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전 정말 처음엔 선생님께 대해서 오직 존경으로 선생님 댁에 드나들었어요. 그러던 것이 사모님께서 너무 선생님의 학자 생활을 내조해 주시지 못하는 것을 뵙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종의 동정으로 변했고 그 동정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센티멘틀로 변하면서부터 글쎄요. 그게 아마 사모님이 저한테 수양딸이 돼달라고 그러시던 그 전후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감정이 한번 일기 시작한 후부터는 전 마치 화약을 들고 불옆을 지나는 것 같은 조심성을 가지고 선생님 댁을 드나들었어요. 이 고민 끝에 저는 약혼을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선생님께 아무런 의논 한마디도 없이 약혼을 하게 됐는지 그 감정의 경과는 선생님도 잘 아실 줄 압니다. 나도 선영이가 그렇게 되기를 무척 무서워하면서도 빌었었지. 그 극진한 마음으로 손 모아 빌면서도 그걸 또 두려워했던 마음. 그것은 선영이만은 잘 알아줄 거야. 잘 알지요. 그러고 보면 이제 지난 이야기 더 여쭐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건 오늘 아침부터의 일뿐이겠죠? 선생님은 오늘의 저의 태도를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어떻게 보았다고 대답해야 좋을꼬? 사실 태수는 막연히 짐작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꼭 집어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한 번쯤 자기 심정을 털어놓고 싶었을 것은 상상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깊은 산속 절간에서 자도록 꾸민 선영이만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말에 선영은 약혼을 한 뒤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설명하고서 적어도 이 괴로움을 풀어줄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로는 선생님이 절 사랑하신다기보다도 저라는 한 젊은 여성으로 해서 한풀 꺾인 내리막에 청춘을 즐기셨다고 생각할 때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떠남으로 해서 선생님이 받으실 그 마음의 공허가 너무 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선생님께 대한 의무감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자신에게 대한 의무감이었죠. 제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선생님이시란 것을 안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의무가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의무가 지금과 같은 이런 고백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손을 한번 잡는 것으로 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키스까지? 아니, 그보다도 더한 것이 받쳐져야만 저의 이 감정의 의무가 다해질 수도 있을 거지요. 제가 그 최대 의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말씀하자면 오늘 밤과 같은 기회를 저 자신이 만드는 데서만 저의 의무가 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전 오늘 이 의무를 다했어요. 그래서 전 여기까지 선영이가 말했을 때 태수는 옆구리나 가슴 그 어느 가장 민감한 자리에 무서운 통증을 일으킨 사람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을 아주 못 견뎌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선영이의 손을 덥석 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어 말했던 것이다. 그만, 선영이, 그만하고 일어나요. 날이 좀 차지나 봐. 어서. 시간이 흘렀다. 저것 좀 보세요. 꼭 깊은 산이 그대로 그림 같지 않습니까? 둘레산들의 부드러운 선하며 안개, 안개란 것이 저토록이나 아름다운 줄을 전 난생 처음 보았어요, 아저씨. 하다가 방울처럼 웃어댄다. 저것 좀 보세요. 아저씨는 오늘 새벽으로 해소됐지요? 그렇죠, 선생님? 성명서도 안 내고서 사나이도 걸차게 웃어젖힌다. 이튿날 아침 조반전에 연주봉에 오른 태수와 선영이었다. 참 아름답군. 저 안개 호수도 아름답지만 선영이와 나와의 사이도 아름다웠어. 선영이도 잘 싸워 이겼지만 나도 꼬박 싸웠거든. 스승과 제자와의 아름다운 덕을 깨침이 없이 선영이는 선영이의 의무를 다했고 나도 10억 여성으로 하여금 송덕비를 세워줄 좋은 재료를 또 하나 장만한 셈이고 더없이 유쾌해. 선영이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걸 볼 때 난 거짓말. 제가 언제 잠을 못 잤어요? 못 주무시긴 선생님이 못 주무시대요. 잤다면서 그건 또 어떻게 안담? 둘은 마주 웃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그 일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이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절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말을 않는 게 좋다고요? 되려 오해할 위험성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선생님, 안심하세요. 만일 그이가 이 아름다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 그이를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선생님, 그건 저한테다 맡겨주세요. 둘은 연주대에서 천천히 내림길로 접어들었다. 선영이는 서너 발 내려서면서 속삭이듯이 태수의 귀에다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태종대왕의 두 아드님이 세종대왕께 양위하신 것을 슬퍼해서 이 봉에서 왕실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연주봉이 되었다지요. 하지만 선생님과 저만은 오늘부터 이 봉을 스승을 그리는 연사봉이라고 불러요. 네, 선생님. 이무영 작가의 단편 소설 연사봉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제목 연사봉의 뜻은 소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스승을 연모하는 봉우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무영 작가의 여러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한번 둘러보시고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여러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